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0년 경력의 유럽 해군 전문가가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 무시하고 있을 때 그의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던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 최고 방산업체가 몰래 한국과 손잡고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뭘까요? 한국이 이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말입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무시당했던 한국의 해군 강국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만든 거였거든요. 프랑스는 도움만 준 줄 알았는데 정작 큰 그림을 그리고 이익을 챙긴 건 한국이었습니다. 과연 이 믿기 어려운 반전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왜 서구 전문가들은 코앞에 진실을 놓쳤을까요? 제 이름은 폴 마르셀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함과 전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브뤼셀에 있는 높은 건물 5층, 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벨기에 수도의 바쁜 거리들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밖을 내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벽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벽에는 바다 지도들과 강력한 군함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거든요. 가장 큰 지도에는 지중해가 밝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핀들이 프랑스 해군 기지들을 표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의 수호자들처럼 말이죠. 선반에는 모형 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비행기들이 갑판 위에 올려진 항공모함, 뾰족한 코를 가진 구축함, 진한 회색으로 칠해진 잠수함들이 있었어요. 모형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실제 군함들을 떠올리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배와 해군 전략 일을 해왔어요. 28살에 이 일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지금은 58살이고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정부에서는 해전과 해상 보안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독들과 장군들이 제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중요한 회의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배를 볼 때마다 저는 숫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게는 얼마나 될까? 전투기를 몇 대나 실을 수 있을까? 바다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숫자들이 어느 나라가 진짜 해군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가 그냥 강한 척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프랑스는 언제나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우리 항공모함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강철 도시들이에요. 우리 잠수함들은 몇 달 동안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축함들은 파도를 가로질러 달리는 사냥하는 늑대들 같았어요. 프랑스 해군의 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자부심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무언가가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NATO 훈련센터에서 다음 주에 브뤼셀로 와달라고 하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동아시아 해상 갈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초대장을 받아서 빠르게 읽어봤어요. 중국이 산둥 항공모함을 시뮬레이션에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즈모급 헬기 항모를 사용할 거였어요. 이런 배들은 진짜 파워를 가진 심각한 군함들이었습니다. 바다의 전체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배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한국도 참여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왜 한국이 해군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할까요? 물론 배는 만들죠. 한국 조선소들은 거대한 화물선과 유조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상업용 배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함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한국은 언제나 미국의 보호 아래 살아왔습니다. 북한이 위협할 때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중국 해군이 자기들 바다 근처로 움직이면 미국 배들이 와서 지켜줬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들지만 진짜 해군 강국은 아니었어요. 마치 싸움이 벌어질 때 형 뒤에 숨는 어린 동생 같았거든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이 인도를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구름들이 모이고 있어서 우산을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공기 중에서 그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폭풍이 오기 전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NATO 시뮬레이션은 간단할 거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큰 항모와 많은 항공기로 자신들의 힘을 보여줄 거예요. 미국은 아마 한국을 도와주려고 몇 척의 배를 보낼 거였습니다. 한국 자체는 진짜 전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작은 배 한두 척 정도를 기여할 거였어요. 미국인들이 모든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 한국은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볼 거였습니다. 이런 패턴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때도 미국과 유럽 군대가 대부분의 전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모든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은 외국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많은 일을 잘하지만 해상 전투는 그들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서 샤를 드골 모형을 집어들었어요. 프랑스의 핵추진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작은 배가 제 손바닥에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이 항모는 음속의 2배로 나는 전투기들을 출격시킬 수 있었습니다. 핵반응로 덕분에 연료를 보급하지 않고도 20년 동안 항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해군력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항공모함이 없었어요. 핵잠수함도 없었습니다. 대규모 해전을 치른 경험도 없었어요. 해상 갈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초대장에는 시뮬레이션이 이틀 동안 진행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뻔한 결과를 지켜보는 이틀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점점 커지는 자신들의 해군 능력을 보여줄 거예요. 미국은 왜 자신들이 아직도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줄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들이 왜 더 큰 동맹국들을 필요로 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거였어요. 저는 승낙서에 서명하고 비서에게 다시 건네줬습니다. 적어도 출장은 짧을 거였어요. 적어도 중국과 일본 해군의 흥미로운 기술들을 볼 수는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 전술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뭔가를 배운다고요?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첫 번째 빗방울들이 유리창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말이에요. 저는 언제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데 능숙했거든요. 배든 날씨든 해전이든 모든 것들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을 따르고 있었어요. 제 가죽 의자에 다시 앉아서 지도들과 모형들, 그리고 30년의 전문 지식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저는 다음 주 시뮬레이션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어요. 해군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는 곧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NATO 전략훈련센터는 밖에서 보면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유리벽들이 잿빛 벨기에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있었고 안쪽에서는 컴퓨터 화면들이 어둠 속에서 파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홀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서 제 구두 소리가 딱딱 울리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요한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가며 무기와 전략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동아시아 해상 시뮬레이션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현대 해군 강국들이 서로 어떻게 경쟁하는지 진짜로 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키가 큰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짧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 깔끔한 은색 단추가 달린 독일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회색 눈동자가 지적이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폴 마르셀 씨시군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독일 정보부의 에리카 슈미트입니다. 지중해 해군 전략에 대한 선생님의 분석 논문을 읽어봤어요. 저는 그녀와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가 단단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메인 시뮬레이션 룸으로 걸어갔는데 그곳에는 수십 개의 컴퓨터 모니터들이 빛의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마치 우주선의 사령실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 나라 장교들이 조종석에 앉아서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인상적인 시설이네요. 저는 모든 기술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에리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앞쪽에 있는 가장 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시뮬레이션이 10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에요. 모든 주요 참가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서 저는 동중국해의 디지털 지도를 볼 수 있었어요. 바다가 짙은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었고 작은 섬들이 초록색 점들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날씨 기호들은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해군 작전에는 완벽한 조건이었죠. 그때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함대가 나왔어요. 산둥 항공모함이 화면에서 떠있는 도시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행 갑판이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것보다 더 길게 뻗어 있었어요. 작은 항공기 아이콘들이 갑판 위에 앉아서 디지털 하늘로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축함, 호위대들이 항모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치 우두머리 늑대 주변을 지키는 무리들 같았거든요. 인상적인 톤수네요. 저는 에리카에게 속삭였어요. 강철과 화력이 7만 톤이나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시뮬레이션에 들어왔습니다. 이즈모급 헬기 항모가 가상의 바다를 움직이는 날렵한 회색 형태로 나타났어요. 전투기들이 갑판에서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둥지를 떠나는 환한 말벌들처럼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진짜 해군 강국들이 진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배수량 톤수와 항공기 수용 능력으로 벌어지는
전쟁의 수학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해군 지배력이 크기와 속도, 그리고 화력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에리카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함대가 나타나기 전에 다른 뭔가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작은 점 하나가 화면 가장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항모들과 구축함들 사이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디지털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저 작은 건 뭐죠?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근처 조종석에 있던 장교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초계함입니다. 가벼운 배수량의 최소한의 무장이에요. 저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 소리가 조용한 시뮬레이션 룸에 메아리 쳤고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광경이 너무 우스꽝스러웠거든요. 한국 배는 중국 항모 옆에서 장난감 배처럼 보였어요. 산둥오가 떠있는 도시라면 한국 함선은 작은 아파트 같았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이 사냥하는 늑대들이라면 한국 배는 위험한 척하는 집고양이 같았어요. 진심인가요? 저는 에리카에게 속삭였어요. 저게 뭘 해낸다는 거죠? 에리카는 한쪽 눈썹을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인 자리에서는 외교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회색 눈동자에서 의문을 볼 수 있었어요. 왜 한국이 주요 해군 강국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그런 작은 배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다시 큰 화면에 집중하고 한국 함선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진짜 해군 전략은 심각한 위협과 심각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중국 항모는 3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 함선들은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현대해상 전투에서 중요한 전력들이었습니다. 한국 배는 아마 작은 대포 몇 개와 기본적인 레이더 장비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였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화물선과 유조선 건조에는 뛰어났지만 그런 기술이 군사력으로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건 트럭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군함을 만드는 건 레이스카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필요한 공학 기술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수년 동안 한국 해군 능력을 연구해왔어요. 완전히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한국 지도자들은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미국 항공모함들이 한국 바다로 항해했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이 한국 하늘을 순찰했어요. 미국 잠수함들이 한국 해안을 지켰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는 한국은 어떤 심각한 해상 위협에도 무력했을 거예요. 그들의 작은 함대는 주로 해안 순찰과 어선 보호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대양을 가로질러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원양, 해군이 아니었어요. 시뮬레이션이 펼쳐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그 친숙한 확신이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는 걸 느꼈어요. 30년의 경험이 해군 상황을 읽는 법을 가르쳐줬거든요. 이 훈련의 결과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주요 강국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동안 작은 참가자들은 옆에서 지켜볼 거였어요. 한국 함선은 계속해서 화면을 천천히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큰 배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어른들과 놀려고 하는 작은 아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귀엽기는 하지만 결국 진지한 경쟁과는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중국과 일본 전술에 대한 관찰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런 세부 사항들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울 가치가 있는 교훈들이었어요. 브뤼셀로 돌아가면 동아시아의 주요 해군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쓸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참여는 각주로도 언급할 가치가 거의 없었어요. 시뮬레이션 룸 밖에서는 비가 창문에 톡톡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빛나는 화면들과 윙윙거리는 컴퓨터들에 둘러싸인 안쪽에서는 완전히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었어요. 해군 전쟁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한국 배는 디지털 바다를 가로지르며 외로운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10분. 해군 전쟁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것뿐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30년 경험의 자신감으로 시뮬레이션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산둥 항모가 디지털 바다를 위풍당당하게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전투기들이 보호하는 독수리들처럼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즈모급 함선들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어떤 위협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장자리에는 그 작은 한국 함선이 물속을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거대한 군함들에 비해 너무 작고 무해해 보였거든요.
시뮬레이션 타이머가 14시 32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주요 해군 강국들이 표준 작전 교리에 따라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중국이 북쪽 접근로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동쪽 바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패턴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배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화면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작은 함선이 그냥 파란 디지털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하찮아 보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갑판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배의 평평한 윗면이 빠르게 피어나는 꽃처럼 갈라지고 있었어요. 갑판의 여러 부분들이 뒤로 접히면서 아래 숨겨져 있던 뭔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저는 에리카에게 속삭였어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첫 번째 드론이 한국 함선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작은 하얀 새처럼 보였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엔 10대 더, 그 다음엔 50대, 그러고는 수백 대가 나왔어요. 벌집에서 나오는 벌떼처럼 한국 배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무인항 공기들을 보면서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디지털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나하나는 갈매기보다 크지 않았지만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시뮬레이션 위쪽 하늘이 하얀 점들의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드론들이 쏟아진 쌀알처럼 화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함대 전체보다 더 넓은 지역을 덮고 있었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조종되는 것처럼 함께 움직이면서 찌르레기 떼처럼 흐르고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일 수가 없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한 시뮬레이션 룸에서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연이 시작된 거였어요. 드론대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무작정 날아다니는 대신 수백 대의 작은 비행기들이 공격 대형으로 스스로를 조직했어요. 금속과 전자장비의 폭포수처럼 중국과 일본 함대를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중국 항모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어요. 레이더 시스템들이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하면서 불빛을 뿜어냈습니다. 전투기들이 갑판에서 이륙해서 드론들을 막으러 달려갔어요. 함선에 방어 무기들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는 때를 향해 가상 미사일들을 쏘아보냈어요. 하지만 목표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해군 방어 기술인 이지스 방어 시스템도 그렇게 많은 작고 빠른 물체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었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사방에서 다가오는 수백 개의 점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파괴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중국 항모의 방어 시설들이 하나씩 실패하는 걸 점점 커지는 공포감으로 지켜봤습니다. 전투기들은 개별 드론들을 격추할 수 있었지만 하나를 파괴할 때마다 10개가 더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방어 미사일들은 일부 목표물을 맞췄지만 대부분을 놓쳤습니다. 드론들이 너무 작고 너무 많았거든요. 5분 안에 첫 번째 드론들이 중국 함대에 도달했어요. 폭발물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전자 기생충처럼 배들에 달라붙었어요. 드론들이 레이더 안테나, 통신 장비, 무기 시스템에 붙었습니다. 중요한 전자 장비들을 망가뜨리는 전자기 펄스를 방출했어요. 센서를 막고 무선 신호를 방해하는 금속 가루를 뿌렸습니다. 강력한 산둥 항모, 7만 톤의 강철과 첨단 기술의 덩어리가 눈멀고 귀먹은 상태가 되었어요. 일본 함선들도 같은 운명을 당했습니다. 전통적인 미사일과 항공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방어 시스템들이 이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드론들은 너무 작고 너무 빠르고 너무 많아서 기존 무기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전자장비가 망가지면서 중국과 일본 함선들이 더 이상 서로 협력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항법 시스템이 고장났어요. 통신 장비가 침묵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거대한 함선들이 무작정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중국 항모가 일본 구축함의 경로로 직접 돌진했습니다. 함선이 우르릉거리는 디지털 충돌을 일으키면서 가상의 파편들이 화면 전체로 날아갔어요. 똑같이 눈멀고 혼란스러워진 다른 함선들도 놀이공원 범퍼카처럼 서로 부딪혔습니다. 드론 공격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중국과 일본 함대 전체가 불구가 되거나 파괴되었어요. 수십억 달러 가치의 첨단 군함들이 전투기 한 대보다 아마 더 싸게 만들어진 장치들의 때에 의해 떠다니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 있었어요. 언제 의자에서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가리키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소리쳤어요. 이 시뮬레이션이 틀렸습니다.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설정 값들이 옆쪽 모니터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목격한 모든 것이 물리 법칙과 현재 기술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건 현대 해군 전쟁에 대한 제 자신의 이해뿐이었습니다. 해상 전력에 대해 제가 가졌던 모든 가정들이 방금 틀렸다고 증명됐어요. 작은 드론대가 어떤 방어도 압도할 수 있을 때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전자장비가 무기들을 눈멀게 만들 수 있을 때 첨단 무기 시스템은 쓸모없어졌어요. 이 새로운 형태의 공격 앞에서 전통적인 해군 교리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국 해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저보다 키가 작았고 검은 머리에 고대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은 차분한 눈동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복이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중요한 점을 방금 증명한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르셀 씨, 그가 억양이 있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박진우 제독입니다. 방금 목격하신 것을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본 것 때문에 아직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제가 무관하다고 무시했던 해군을 대표하는 이 한국 장교가 제 30년 전문 지식을 쓸모없게 만드는 기술을 방금 보여준 거였어요. 어떻게? 저는 간신히 물어봤어요. 그 말이 거의 속삭임으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제독이 시뮬레이션 룸 옆쪽에 있는 문을 가리켰어요. 아마 이걸 조용히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해군 개발에 대해 선생님을 놀라게 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화면을 다시 돌아봤어요. 중국과 일본 함대의 잔해가 디지털 바다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한국 함선이 파괴의 한가운데에서 평화롭게 떠 있었어요. 드론들이 해질녘의 집으로 돌아가는 새들처럼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군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방금 산산조각 났어요. 항공모함과 배수량 톤수의 편안한 세계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가상함대들처럼 말이에요.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배우기를 거부하고 옛 믿음에 매달리면서 본 것을 어떤 속임수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박제독을 따라 저 문 너머로 가서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틀렸는지 알아볼 수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호기심이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한국 제독을 따라 문으로 향했어요. 제 확신의 잔해를 뒤로 남겨둔 채 말이에요. 박 제독이 저를 배우하해전 사진들이 줄지어 걸린 긴 복도로 안내했어요. 시뮬레이션 룸에서 목격한 것 때문에 다리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있는 사진들이 마치 충격적인 꿈속 장면들처럼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얀 벽과 앞쪽에 큰 화면이 있는 작은 브리핑 룸에 들어갔습니다. 에리카가 우리를 따라 들어왔어요. 회색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커피와 전자제품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의자 3개가 화면 앞에 놓여 있었고 박 제독이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가운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아직도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해군, 전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방금 뒤집혀버렸거든요. 한국 제독이 방 앞쪽으로 가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뭔가 보여드릴게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화면이 깜빡이면서 거대한 조선소의 항공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크레인들이 기계로 만든 거인들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건조 중인 배들이 건성거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철 골조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큰 뭔가를 만드는 작은 개미들처럼 건설 현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입니다. 박 제독이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죠.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이 보였어요. 떠다니는 건성거와 첨단 용접 로봇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대우조선해양이 나왔어요. 작업자들이 도시 블록보다 긴 배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 조선소들이 단순히 화물선과 유조선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첨단인 해상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정밀도, 규모, 혁신성, 유럽이나 미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박의 40%를 만듭니다. 박 제독이 계속 말했어요. 매년 우리 작업자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철, 전자장비, 추진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있어요. 다음 일련의 사진들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한국 군함들을 보여줬습니다. 레이더 신호를
반사시키는 날렵하고 각진 디자인의 구축함들이었어요. 최대 수중 속도를 위해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진 잠수함들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장비를 만들고 수리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을 갖춘 지원함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제가 한국에서 예상했던 작은 순찰정들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해군 전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설계한 진짜 군함들이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박재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신 기술들을 개발해왔어요. 드론 떼, 협력 시스템, 인공지능 지휘 체계, 전자전 플랫폼 말이죠. 새로운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어요. 프랑스 최고 방산업체인 네이버 그룹의 로고가 한국어 텍스트와 기술 도면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설계도들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첨단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유도, 기술, 핵 추진 개념들이었습니다. 프랑스와 협력을 저는 보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어서 속삭였어요. 박재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나라의 네이버 그룹이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일해왔어요. 해군 전쟁의 미래가 한국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제 나라의 방산업체가 제가 한국 해군 능력을 무관하다고 무시하는 동안 한국과 협력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제가 아마추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보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보보다 더 나쁜, 역사에 뒤처진 무지한 늙은이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박재독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면서 시뮬레이션에 들어온 때 공격을 보여줬어요. 수백 개의 하얀 점들이 파란 배경을 가로지르며 적 함대를 압도하는 복잡한 패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이미지 위에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오래된 그림 같았어요. 그 작품은 날개를 펼친 새 모양의 대형을 이룬 고대 한국 군함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통 갑옷을 입은 전사들이 갑판에 서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보는 동안 시뮬레이션의 드론 패턴이 그림 속 함선 대형과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공격이 고대 전투 계획과 같은 전술 원리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순신 제독입니다. 박제독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400년 전에 이 대형을 사용해서 일본 침입 함대를 물리쳤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기진이라고 부릅니다. 제 머리로는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한국 군대가 수백 년 된 전투 전략을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을 사용해서 현대 전쟁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역사를 버리지 않고 무기화한 거였어요. 이건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박제독이 계속 말했어요. 새로운 도구로 표현된 오래된 지혜예요. 저는 이순신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오늘 전까지는 거의 알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한구 해군 사령관이 4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효과적인 전술을 사용해서 불가능한 역경을 이겨낸 거였어요. 제가 해군력을 톤수와 항공기 수용 능력으로 측정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해상 전략의 더 깊은 원리들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감정으로 뭉클해지면서 뭔가를 이해하게 됐어요. 드론 공격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한국이 세계에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시는 외국 침입에 무력한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고요.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속 작은 한국 배는 항공모함이나 미사일 구축함보다 훨씬 강력한 뭔가를 대표하고 있었어요. 지혜와 창의력,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한나라의 결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제독을 바라봤어요. 15분 프레젠테이션으로 제 세계관을 산산조각낸 이 조용한 남자를 말이에요. 그의 어두운 눈동자에는 오만함이나 승리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세계의 나머지가 한국이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이해하기를 수년간 기다려온 사람의 인내심을 볼 수 있었어요. 에리카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전술적 의미가 정말 놀라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해군 교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네요. 물론 그녀 말이 맞았어요. 해상 전쟁에 대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크기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어요. 기술만으로는 뛰어난 전략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미래는 혁신과 지혜를, 새로운 도구와 고대 원리를 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저는 직업 생활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능력에 대해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옛 믿음에 매달려서 무관한 존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선택은 쉬워야 했지만 자존심은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전문가였어요. 정부에서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사관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초청했어요. 제 명성은
해군력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유럽 해군 사고를 앞섰다고 인정한다면 제가 가르치고 믿어온 모든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제독이 화면을 끄고 인내심 넘치는 고대의 눈동자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르셀 씨,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이 전장의 연기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어요. 제 자신의 두려움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제 자존심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익숙한 감정들 아래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었어요. 호기심이었습니다. 존경심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겸손함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학생이 될 준비를 했어요. 사흘 후 저는 유럽연합해군 전략포럼의 웅장한 회의장에서 나무 연단 뒤에 서 있었어요. 제 앞에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 장교, 국방부 장관, 군사 전략가 2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와 무기의 수십억 유로가 어떻게 쓰일지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륙 전체의 해군,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일주일 전에 제 모습과 정확히 같은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회의장은 궁전 같았습니다. 금색 샹들리에가 그림이 그려진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높은 창문들이 브뤼셀의 역사적인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빨간 벨벳 의자들이 깔끔한 줄을 이루며 제가 서 있는 무대를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중요한 군사회의가 늘 그렇듯 격식 있고 진지했어요. 재킷 주머니에는 3주 전에 준비한 연설문을 넣고 있었어요. 유럽 해군의 우월성과 아시아 경쟁국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20페이지 분석 자료였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어요. 이 세기 가장 중요한 해군 발전을 놓칠 뻔하게 만든 것과 같은 오만함과 맹목성으로 가득했거든요. 저는 접힌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연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30년 동안 군사 발표를 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연설문을 반으로 찢어버린 거였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홀에 메아리 쳤어요. 200명의 얼굴이 놀라움과 혼란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가 정신을 잃었나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미친 것이 처음으로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그걸 환영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방에서 예상보다 더 멀리 들리는 제 목소리였어요. 저는 오늘 유럽 해군의 지배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대신 유럽 해군의 맹목성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어요. 청중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눈썹을 치켜올리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들을 때 일어나는 그런 불편한 움직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해군 전쟁에 대한 제 이해를 영원히 바꾼 뭔가를 목격했어요. 우리 함대의 어떤 구축함보다 작은 한국 함선 한 척이 10분 만에 중국과 일본의 연합해군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세 번째 줄에 앉은 누군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탈리아, 제독이 팔짱을 끼고 의자의 등을 기대며 명백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들이 놀랍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저도 똑같이 반응했을 거였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요. 저는 조용히 하라고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해군, 강국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한다. 한국은 화물선을 만들지, 군함을 만들지 않는다. 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정확히 그들 머릿속을 스쳐가고 있었어요. 아주 최근까지 제 생각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자로 해군력을 측정해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세는 것처럼 항공모함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상인이 금을 다는 것처럼 배수량 톤수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무기는 강철이나 전자장비가 아니라 그것들을 움직이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저는 NATO 시뮬레이션에서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함선에서 금속 폭풍처럼 올라온 드론 떼를 말이에요. 압도적인 수에 작고 협력하는 공격자들 앞에서 실패한 첨단 방어 시스템들을 설명했어요. 전통 무기 비용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술에 의해 떠다니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한 강력한 군함들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박제독에게서 배운 그 시연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오래된 지혜를 기억해낸 거예요. 400년 전에 이순신 제독이 사용한 전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목격한 드론 대형은 고대 한국 해전과 같은 원리를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몇몇 얼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여전히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몇 사람이 태블릿과 노트북에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더 좋은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훨씬 더 강력한 뭔가를 만들었어요. 기술 혁신과 문화적 기억을 결합한 해군력을 만든 거예요. 그들의 무기에는 항복을 거부한 조상들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홀이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회의적인 사람들까지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럽인들은 언제나 더 큰 게 더 좋다고 믿어왔어요. 더 많은 항공모함,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배수량 톤수를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지혜가 크기를 이기고 협력이 화력을 이기며 결심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걸 증명했어요. 저는 박제독과의 대화, 한국 조선소 사진들, 한국 기술 도면과 함께 있던 프랑스 네이버 그룹 로고를 생각했어요. 제가 그들의 능력을 무관하다고 무시하는 동안 제 나라가 한국과 협력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해군 전쟁의 미래는 런던이나 파리에서 쓰이고 있지 않아요. 저는 말했어요.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쓰이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다시는 정복당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저는 하객진 대형을 설명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여전히 통하는 고대 전술 패턴을 말이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조선 전문 지식을 군사 혁신으로 바꾼 방법을 설명했어요. 세계의 나머지가 무시하는 동안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준비한 한 민족의 인내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해군 이상의 것을 만들었어요.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작은 나라들도 지혜와 의지를 결합한다면,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받아들인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든 거예요. 박수가 천천히 시작됐어요. 앞줄 몇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 위 파문처럼 퍼져나가면서 더 크고 더 지속적으로 변했어요. 곧 홀 전체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200명의 군사 지도자들이 전에 고려해 본 적 없는 진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과 박제독, 그리고 강철로 꿈을 만드는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해군력이 톤수와 항공기 수용 능력만으로 측정될 수 없다는 생각을 위한 박수였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무대 옆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같은 얼굴, 같은 은색 머리, 같은 해군 제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뭔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더 이상 상인이 재고를 세듯 군함을 측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기를 힘으로 전통을 진실로 착각했던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가장 위대한 해군 승리는 가장 큰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 이해의 불사조가 오만함의 재에서 다시 태어났고 제 남은 경력을 한때 무시했던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데 보낼 거였습니다. 회의장 창문 밖에서는 며칠간의 비가 그친 후 벨기에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햇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희망처럼 구름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해군 전쟁의 미래에 대해 설렘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옳은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틀릴 용의가 있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아셨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